블랙홀은 이론적인 상상일 뿐이지 우주에 정말 이런 게 있을까? 이 블랙홀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상상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미 우리 인간은 블랙홀을 봤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블랙홀의 가장 안쪽 깊숙이에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선풍기 날개를 정확히 몇 개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최적의 날개 숫자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날개 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선풍기 날개가 많으면 날개 하나의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선풍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항상 균일한 속도로 불게 돼요. 그래서 균일한 바람이 필요한 상황에선 선풍기 날개가 많은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은 수의 선풍기 날개를 이용하면 바람이 균일하게 불진 않지만 바람의 속도는 날개가 크니까 날개 하나의 크기는 클 수 있어서 바람의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선풍기는 바람의 속도가 중요해서 날개의 숫자를 한 3개 정도로 많지 않은 숫자로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균일하게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어떤 냉각 선풍기, 예를 들어 뭐 선풍기에 컴퓨터의 CPU에 붙어 있는 뭐 쿨러 그런 거는 날개 숫자가 조금 많긴 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적고요. 날개 숫자가 많으면.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르지 특별히 어떤 날개 개수가 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먼저 2가지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에 선풍기 날개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헝겊에 막 문지르면 다들 아시듯이 정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다 보면 선풍기 날개에 정전기가 발생하고요. 정전기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인력으로 잡아당겨서 선풍기 날개에 붙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선풍기 날개를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 선풍기 날개가 빨리 움직이는 부분에서 더 큰 정전기가 축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날개는 이렇게 둥근 모습이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가운데 부분은 보다 바깥쪽 부분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당연히 더 빠릅니다. 따라서 먼지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면 바깥쪽 부분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것, 그거는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정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기적인 효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날개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먼지가 붙지?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질문이 뭐랑 같냐 하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구 위엔 공기가 있고요. 근데 지구가 꽤 빠르게 자전해요. 근데 왜 얼굴에 공기가 부딪히지 않지? 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사실 지구가 계속 회전하면 지면 근처의 공기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이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구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계속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오랫동안 지구가 자전하면 지구 표면 바로 위의 공기는 지구 표면에 대해서는 사실 정지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깊게 패인 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사실 강물은 이 바닥 바로 위에선 강물의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면 강물이 빠르게 흐르죠. 그 바닥 근처에는 강물의 흐름이 아주 느려요. 사실 그것도 똑같은 효과예요.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회전해도 선풍기 날개 바로 바깥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와 함께 움직여서 선풍기 날개의 입장에선 정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풍기 날개에 왜 먼지가 쌓이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죠. 먼저 선풍기 날개 바로 근처의 공기는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도 선풍기 날개에 대해선 정지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의 발생 때문에 주변에 있는 먼지 입자들을 선풍기 날개가 잡아당긴다라는 그 두 효과가 함께 작용해서 회전하는 선풍기라고 하더라도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쌓일 수 있는 거죠. 한번 여름 지난 다음에 선풍기 날개 청소하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효과가 모여져서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바깥쪽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블랙홀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론적인 가능성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 완성되기 전에도 간단한 고전 역학에 의해서도 블랙홀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아이디어는 꽤 오래전에 제안됐어요. 그 블랙홀의 아이디어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8세기 말입니다. 이때 존 미첼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죠.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이 두 사람이 존 미첼이 먼저 제안했던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이 블랙홀을 제안한 것은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가 뭘 던지면 웬만하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진 못해요. 근데 점점 빠르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빠르게 던지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멩이를 던지면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서 무한대의 거리로 우주로 완전히 탈출하는 속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속도를 물리학에서는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탈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요. 설명하죠 뭐. 제가 뭘 던져요. 제가 던진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던진 돌멩이가 갖고 있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제가 이 돌멩이를 던지는 건 지구 표면에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에너지를 더한 것이 제가 던진 돌멩이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우주 멀리 벗어났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먼 위치에 돌멩이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먼 곳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아주 천천히 도착한 거고요. 한편 지구에서 아주 먼 우주 공간 멀리까지 간 거잖아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아주 머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에요. 즉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제가 돌을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와 제가 돌을 던졌을 때 지구 표면에서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그 총합이 0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조건을 이용해서 탈출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재밌습니다. 만약 어떤 천체가 중력이 너무 커서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돌멩이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탈출 속도가 빛보다 더 큰 그런 천체가 있다면 그 천체에서는 빛조차도 그 천체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존 미첼 그리고 라플라스 이 두 분은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전역학만으로도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천체는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게 18세기 말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아주 간단한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물리학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천체라도 블랙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작게 줄이면 돼요. 지구를 반지름 9mm 정도로 하면 지구도 블랙홀이 됩니다. 또 태양을 반지름 3km 정도까지 줄이면 태양도 블랙홀이 돼요. 어떤 거라도 작게만 줄이면 모든 천체는 블랙홀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줄일 수 있느냐는 물론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자, 이렇게 블랙홀의 개념은 18세기 말에 뉴턴의 고전역학만으로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 과정을 보다 더 정확한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엄밀하게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분이 바로 1916년 슈바르츠실드라는 분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분이 참호전에 참여하게 돼요. 참호 안에서 이 계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당시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을 만드는데요. 그 장방정식이 만족하는 어떤 해를 이 슈바르츠실드가 계산해서 얻게 됩니다. 한 가지 가정은 있어요. 슈바르츠실드의 블랙홀은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을 가정해서 계산이 조금 간단하긴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슈바르츠실드의 블랙홀로 계산한 이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가 앞에서 제가 간단한 고전역학으로 계산한 그 사건의 지평선과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물론 고전역학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계산 결과가 같다는 건 좀 흥미롭긴 하죠. 자, 이 슈바르츠실드가 그 계산해낸 결과를 잘 보게 되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슈바르츠실드의 계산 결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랙홀로부터 아주 먼 사람이 잰 시간과 블랙홀에 다가서는 사람이 잰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블랙홀에 다가서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의 모습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기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사람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갈 때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냥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접근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멀리서 우리가 보면 그분의 모습은 사건의 지평선에 영원히 정지해서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이 이 슈바르츠쉴드가 계산해낸 매트릭이라고 불리는 양이 있는데요. 그 매트릭의 시간 성분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로 다가서는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엄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세기 초 슈바르츠쉴드 블랙홀이 제한된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그냥 이론적인 상상일 뿐이지 우주에 정말 이런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 결과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이론적인 계산이 이어지고요.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블랙홀로 의심되는 천체가 우주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100조짜리 X1이라는 천체가 바로 블랙홀의 후보로 부상되게 되는데요. 이 천체를 관찰해 보니까 먼저 블랙홀로 의심되는 그 천체 주변의 다른 천체의 운동을 보면 우리가 이 천체가 갖고 있는 질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추정해 보니까 질량이 제법 큰 거예요. 한편 이 천체가 회전하면서 X선을 이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X선이 지구에서 보니까 주기가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합니다. 이 주기가 이 천체가 회전하는 주기에 해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천체가 아무리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천체의 바깥쪽 부분의 회전 속도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체의 바깥 부분의 회전 속도가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 천체의 반지름이 어느 값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X선의 진동 주기를 이용을 해서 이 천체가 가질 수 있는 크기의 상한을 추정하고요. 그 주변 천체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이 천체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질량은 큰 것 같은데 이 천체의 질량이 너무나도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얻게 돼요. 그럼 그건 블랙홀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많은 과학자들이 합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물론 간접적인 증거였는데요. 결국 여러분도 아시듯이 블랙홀은 엄밀하게 정확히 이 모습까지도 천문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촬영하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게 돼서 현재는 블랙홀이 우주 도처에 있다. 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18세기 말에 존 밀첼 그리고 라플라스 이 두 사람이 블랙홀의 존재를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다크스타라고 불렸습니다. 어두운 별. 빛을 내지 않으니까 어둡다라는 의미의 다크스타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물리학자들이 이 물체를 중력으로 붕괴된 물체 Gravitationally Collapsed Object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블랙홀이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된 것이 1960년대입니다. 1964년에 한 과학 언론 기자가 자기 글에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해지게 된 것은 본인의 강연에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처음 썼대요. 귀에 딱 들어오는 이름이잖아요. 그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돼서 현재는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표준 용어가 된 거죠. 이 블랙홀이 어떤 모습일지는 사실 상상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블랙홀이 어떨 때 만들어지는지는 물리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일 보면 태양은 그냥 그 크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당연히 엄청나게 질량이 커서 중력으로 태양 중심 부분이 태양 바깥 부분을 엄청난 중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태양이 왜 더 줄지 않을까요? 줄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핵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압력은 바깥쪽을 향해요. 중력에 의한 압력은 안쪽을 향하고 핵융합에 의한 압력은 바깥쪽을 향해서 두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떠올려 볼 상황은 이때 만약 핵융합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바깥으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밀어내는 압력은 사라지고요. 중력은 많은 물질을 안으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핵융합이 멈춘 별은 안으로 수축하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그 크기가 0이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중요해지게 되냐 하면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전자들의 축퇴압이라고 어려운 용어로 부르는데 이게 그냥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있잖아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만으로도 전자들끼리만 있고 전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전자기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라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만으로도 굉장히 큰 압력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핵융합을 멈추면 별이 압축하다가 전자들의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로 만들어지는 외부로 미는 압력과 같아지게 되면 이 수축이 멈추게 됩니다. 어느 정도 크기를 이루어요. 그게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의 크기가 유지되는 것은 전자들의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라서 바깥으로 미는 압력 때문이에요. 그런데 백색 외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천체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전자들이 미는 압력을 이길 정도로 더 무거우면 되는 거죠. 그럼 더 무거운 별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들의 축퇴압을 이겨서 더 압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잖아요. 외부에서 엄청난 중력으로 얘들을 누르면은 전자와 양성자가 합해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중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보다 더 큰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들은 결국은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별이 되게 돼요. 그게 바로 천문학자들이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 천체죠. 중성자 별은 압력을 뭐로 버티는 거냐면 전자들의 베타 원리에 의한 압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베타 원리를 만족하거든요. 중성자가 바깥으로 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기반한 압력을 버티는 정도 크기로 중성자 별의 크기가 정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별의 질량이 중성자 별이 되는 것보다 더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성자가 버티는 축퇴 압력을 이길 정도로 커다란 별이라면 압축이 더 계속됩니다. 결국 그게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워낙 커서 전자들의 압력 무시, 중성자들이 바깥으로 미는 압력을 이겨요, 중력이. 그렇게 되면 결국 블랙홀은 끊임없이 수축하게 돼요. 보통 블랙홀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건 블랙홀 바깥 부분의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얘기해요. 근데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지 마세요. 하지만 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통과하면 통과하기 전이랑 후가 큰 차이는 못 느껴요. 계속 통과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가장 안쪽 깊숙이에는 모든 그 시공간의 변형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특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있다면 블랙홀 내부의 특이점은 말 그대로 점 하나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사건의 지평선의 깊숙한 안쪽에는 부피가 0인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점이죠. 특이점, 한 점의 싱귤러리티, 특이점을 갖고 있는 건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이고요.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엔 특이점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점이 아니라 이렇게 고리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 안과 바깥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관찰을 한더라도 천문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이 있으면 그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 그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워낙 큰 중력으로 물질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물질들이 거기에 많이 뭉쳐서 그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거기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돼요. 그게 블랙홀의 강착 원반이에요. 여러분이 블랙홀의 이미지로 천문학자들이 찍은 사진 같은 걸 보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보는 모습은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방출되는 강착 원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냐, 밖에서 보면 우리 강착 원반을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물리학자들은 내부 깊숙이 특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 특이점을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블랙홀의 온도는 스티븐 호킹 이 분에 의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제한됐어요. 그 스티븐 호킹 이전에는 블랙홀은 모든 것들을 빨아만 들이지 바깥으로 방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티븐 호킹은 그렇지 않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호킹 복사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바깥으로 전자기파 혹은 입자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의 방법으로 보면 블랙홀도 바깥으로 빛을 내요. 그 빛을 이용하면 블랙홀의 표면의 온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도 빛을 내잖아요. 태양이 우리 눈에 보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태양은 노란색이라서 표면 온도가 약 6000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어떤 별이 푸르스름해 보이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별은 온도가 더 높습니다. 호킹 복사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이용하면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정한 온도가 블랙홀의 온도다라고 부르면 흥미롭게도 이렇게 추정한 온도가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량이 더 커서 더 무거운 블랙홀일수록 바깥에서 관찰하는 우리에게는 온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착 원반을 보는 걸 의미하냐? 그러면 인류가 이미 봤습니다. 그게 이벤트 허라이즌 텔레스콥이라고 하죠. 지구 곳곳에 있는 전파망원경 동시에 이용해서 지구 크기만한 전파망원경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블랙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천문학자들이 망원경
중력에 연결된 컴퓨터 화면을 봤더니 그 이미지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구의 수많은 여러 전파 망원경이 수신한 정보를 설명하려면 블랙홀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일종의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그런 이미지라는 거는 좀 기억하셔야 할 필요는 있는데,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인간은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을 봤습니다. 블랙홀을 봤다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호킹 복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호킹 복사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호킹 복사를 직접 관찰하기는 사실 어렵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 블랙홀의 경우에는 상대론적 제트 현상이라고 해서 빠르게 플라즈마가 한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현상도 있는데요. 그 방출되는 것은 사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 들어있는 점 하나인 특이점을 봤냐? 그러면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서의 강착 원반 아니면 상대론적 제트 같은 거는 지구에서 관찰했고요. 호킹 복사는 아마도 있긴 하지만 관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중력이 약하냐 강하냐를 비교할 땐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돼요. 사실 저와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 화면 사이의 중력, 이건 계산해보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만 느끼죠. 근데 중력이 약한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구가 아닌 굉장히 작은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는 것들 정도의 크기라면 중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큰 이유는 중력 자체가 다른 물리학의 상호작용에 비해서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블랙홀 자체가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이에요. 사실 중력은 정말로 작습니다. 하지만 중력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방향의 힘은 있지만 밀어내는 힘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중력이 아닌 다른 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요. 그래서 중력은 점점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쿨롱의 전기력 같은 걸 생각하면 아무리 큰 두 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같은 양이 있다면 전기력이 0이 되죠. 그래서 전기력의 경우엔 크다고 해서 전기력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중력은 크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중력은 약한 힘 맞습니다. 블랙홀의 중력 강합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강한 이유는 중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기보단 블랙홀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블랙홀이 붕괴되는 프로세스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호킹 복사예요. 근데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이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블랙홀이 크면 더 천천히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블랙홀 증발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 증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블랙홀이 사라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커다란 블랙홀이 증발해서 사라지는 것, 우리 살아서는 못 볼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 스케일에서 일어나긴 해요. 하지만 정말로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주의 먼 미래에 정말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 결국은 우주에서도 모든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가 되면 블랙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균일한 상태로 퍼져 있는 그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 그걸 열사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에 도달하긴 할 텐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요. 그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들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제가 블랙홀을 연구하는 분야가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본 건데요. 제가 가끔 법문리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 제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얘기 중엔 최근에 블랙홀을 연구하시는 이론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잘못된 걸로 판정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의 내용에 너무 이렇게 믿지 마시고요. 그 내용에 어떻게 제가 접근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이 이렇게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